예, 반갑습니다. 거의 3년 만에 와인 야부리 2탄을 하게 됐습니다. 아, 지금 이제 우리 세계 최초의 태평성대의 원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축하하는 의미에서 긴급 편성했습니다. 이럴 때 술 안 마시고 뭐 언제 마시겠어요, 그죠? 이럴 때 술 안 마시고 마시는 술들은 다 화병과 위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7주간 굉장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와인을 고를 테니까요. 이거 뭐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알아서 뭐 할래요. 그래서 그냥 즐겁게 즐긴다. 이런 생각으로 뭐 이 자리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좋아하는 잘 아는 놈보다 잘 아는 놈이 좋아하는 놈을 이기지 못하고 좋아하는 놈이 즐기는 놈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 우리 특히 전 세계에서 인종 중에서 한국인하고 일본 놈들만 그래. 뭐 그냥 마시면 될 것을 막 그래 가지고 막 공부하고 막 발음도 안 되는 프랑스 말 하느라고 막 뜻도 모르면서 뭐 이렇게 그래 되는 줄 아는데요. 요즘은요 그 스마트폰 앱에 라벨만 찍으면 그에 대한 와인의 설명이 그래서 다 나오는 앱들이 수종류가 깔려 있어요. 공짜야 다. 그러니 뭐 옛날에는 그런 걸 다 외우고 야 씨발 이거 어떻게 읽자 씨발 막 근데 요즘 한글말로 다 토를 달아놨어.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와인을 초기에 싫어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프랑스 말에 대한 공포 때문에 와인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진짜 많았어요. 왜냐하면 뭐 말은 해야 되는데 또 어슬프게 발음을 다 바보 되기는 싫고 그러니까 이제 2자 아니면 3자짜리 와인 말고는 모르는 거야. 샤토 딸보 뭐 이런 거. 근데 이제는 뭐 그런 그 또 다 사라졌으니 이제 마음을 편히 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명리학반들도 많으신데 여러분들 10년 전에 명리학을 배웠으면요. 4주 그 만스력 보고 뽑다가 끝나요. 근데 요즘은 그냥 앱에 생년월일만 찍어 놓으면 쫙 뜨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참 이 문명의 이 길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내가 가격을 떠나서 내 마음에 드는 와인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 찍어 놓으세요. 그걸 찍어서 그냥 나중에 야 이거 없어요 하고 이렇게 그걸 이제 사면 되는 거다 이거예요. 말로 할 필요도 없어 이제는. 와인을 가지고 이런 강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와인이 인간이 만들어낸 주류 중에서 가장 취미성이 강한 술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인간들이 참 별나잖아요. 그냥 대충 안 먹어. 근데 이 취미성 정도를 확보하려면요 한 만종 이상이 뭐든지 인간의 취미의 대상이 되려면 종류가 10,000개 이상 있어야 된대. 그래야 소주를 취미로 마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왜냐면 소주 종류가 몇 개 안 돼 우리나라에. 그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신의 취향 나는 취향이 한라산이야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하지 않는다 이거야. 종류 뭐 10개도 안 되는데 뭐. 근데 이제 한 10,000종쯤 되면요 절대 강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10,000종 정도 되면 절대 강자가 없어요. 위스키만 해도 절대 강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취미성이 강한 사회에서는 아무리 로버트 파크라도 할지라도 그 새끼가 전 세계 와인을 다 아는 게 아니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탈리아에서만 매년 5만 종 이상의 와인이 나옵니다. 프랑스에서만 거의 2만 종 이상의 와인이 나와요. 매년.
그럼 전 세계적으로는 도저히 산출할 수 없는 숫자의 와인을 오는데 그걸 아무리 로버트 파크라고 한들 1cc만 마셔도 걔는 사망이에요. 술 먹다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최고의 평론가들도 1년에 이렇게 품평 밸류를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6,000종 이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막 우리는 이렇게 막 또 조금 알면 뭐 야 파크가 몇 점 줬대더라 또 뭐 와인 뭐 스펙테이터가 몇 점 줬대더라 막 이러잖아요. 그 진짜 믿을 게 없는 게요. 파크가 그 점수 어떻게 매기는 줄 아세요? 그냥 아침에 비서가 그날 테스팅할 와인을 한 20종을 블라인드로 잔에다 채워놔. 그러면 얘는 그것도 그냥 정직한 거죠. 블라인드로 하니까. 잔을 딱 잡아서 와인을 채워놨잖아. 20종을 95점. 마시지도 않아요. 78점 이렇게. 그거 마시다가는 걔는 그냥 불교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막 무슨 뭐 성경처럼 신봉한다 이거. 근데 정말 이렇게 한 명의 권력자가 이 세계의 와인을 통치할 수 있다는 것도 진짜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근데 그래봤자 그래 냄새만 맡고 점수 매는 것도 6,000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추어가 지상의 황제를 이길 수 있는 경기장이라는 거야. 뭐 씨발 내가 좋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리고 너 먹어봤어? 분명히 안 먹어봤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먹는 와인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블라인드를 하면 그런 사람 꼭 나와요. 혹시 내가 좋다는 와인은 제일 싼 와인이야. 나는 입맛이 싼가 봐. 근데 와인의 가격과 사실은 와인의 퀄리티는 꼭 정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건 정말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7주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세계 각지의 다양한 와인을 한 번씩 맛보고 그 중에서 만약에 자기 취향의 와인을 발견해낸다면 그것만으로 그냥 이미 본전이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자 8명이서 이렇게 보통 4병을 마시게 돼요. 그러면 1인당 반병을 마시는 거예요. 사실은 테이스팅만 하는데도. 근데 자 지금 이제 오늘은 첫날이라서 굉장히 뭐 좋은 안주 및 밥이 나온대요. 계속 나온다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미리 좀 몇 주 전에 이 메뉴가 처음 나왔을 때 테이스팅했는데 이 황폐한 벙커원 역사상 가장 먹을 만한 메뉴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술을 많이 마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게 뭐 이거 뭐 조금씩 따라서 한 잔씩 마시는 거에게 뭐 싶으지만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조용조용해야 되는 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소주 많이 마셨던 분들이 야 어제 말이야 뭐 동창들을 만나가지고 와인 2병 마시는데 너 그거 마시고 취했다 쪽팔려 죽겠어 뭐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와인 2병 마시면요 알코올 도수로 따지면 소주 3.7병 마신 거예요. 아무리 술 좋아하는 사람도 소주 한 3.7병 혼자서 마시면 가. 여러분 와인 반병 마시면요 거의 소주 1병 마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인의 도수를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왜 제 이야기를 맨 처음 하느냐면요. 와인은 도수가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술이에요. 그래서 43도짜리 위스키 같은 경우는 처음 한 잔을 마실 때부터 굉장히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스프릿이라 그러죠. 스프릿. 정신. 왜 이렇게 그런 정유주를 스피릿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스페이스는 42도쯤 되기 때문에 43도이기 때문에 혀에만 대도 그 알코올이 너무 강하게 나한테 다가와서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해가는 그래프를 그리면 한 잔 마시는 순간부터 확 취하는 거예요. 확 취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맥주는 4도, 보통 4도에서 6도, 뭐 8도짜리도 나오지만 때문에 이 취기가 씨발 안 취해. 배만 졸라 부르고 그러다가 끝에 좀 돼서 살짝 끝해요. 근데 와인은 스파클링은 낮아도 8도, 화이트 와인은 8도에서 한 8도에서 12도, 그다음에 레드 와인은 12.5도에서 요즘 센 거는 16.5도. 레드 와인은 소주보다 높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한 12, 3도쯤 되는 도수기 때문에 드세요. 드시라고. 그리고 와인을 땁시다. 자, 오늘 시작 와인 빨간색 와인 있죠? 예. 갑자기 새누리당이 생각이 나네. 자, 빨간색 와인을 이제 첫 번째 술로 따르겠습니다. 편견 없이 한번 마셔봅시다. 자, 먼저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와인을 따는 법도 여러분 익히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따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전 수업을 들으셨던 분은 알 테니까 따시고, 말해 모르시는 테이블 나 어떻게 딴지 모른다. 오케이. 자, 이거 줘봐봐. 여기 줘봐봐. 여러분 이제 집에서 이제 여름이 되니까 스파클링 와인을 많이 마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샴페인이라고 하는데, 샴페인은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도 졸라리 비싼 거야. 프랑스의 샴페인 지역, 그러니까 샹파뉴 지역에서 나온 것만 샴페인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샴페인. 프랑스 가서 샴페인 하면 바보 소리 들어요. 프랑스 가서는 샹파뉴라고 해야 돼요. 이거 많이 먹게 되는데 이거 딸 때 굉장히 조심해요. 잘못하다가 실명할 수 있어요. 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왜냐하면 샹파뉴들은 안에 굉장한 압력이 그 이산화탄소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배를 타고 오거나 하면서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 왜 맥주나 사이다 같은 거 이렇게 흔들어서 따면 확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좀 큰 그 낭패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술이에요. 근데 여기 코르크가 압력이 있어서 보통 이런 전구는 깰 수 있습니다. 쾅 하면서 이렇게 만약 통제가 안 되면 이런 전구 정도는 깨버려요. 근데 이걸 정통으로 눈에 맞으면 실명할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샹파뉴를 딸 때는요, 언제나 요 직각 위에 눈이 있으면 안 돼. 코르크의 90도 위로 이 위에 이렇게 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 모두의 얼굴을 향해서 이게 향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천정을 향해서. 또 천정을 잘 봐야 돼. 천정에 샹들리에 같은 데 있으면 안 돼. 천정에 그냥 벽인 걸 확인하고 난 뒤에 놓고, 위에 이제 이렇게 그 철사로 된 거 있죠. 그걸 풀어서 조심히 따는데, 요때 이거 그냥 벗겨내다가 이게 터져 나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한 3분의 1은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코르크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딸 때는 꼭 그게 있어야 돼. 수건이 있어야 돼, 수건이. 수건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나 이걸 딸 때는요, 이걸 벗기내는 순간부터 수건으로 여기를 덮고 손으로 이걸 언제나 위를 잡고 있어야 돼요.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덮은 상태에서 병을 고정시키고요, 천천히 왼쪽으로 조금씩 돌려야 돼요. 그 제일 촌스러운 놈들이 펑 하면서 따는 거예요. 그래서
샴페인을 딸 때 딱 지켜야 될 메뉴는 뭐냐면 소리가 안 나야 된다. 소리가 안 나게 조금씩 돌리면 올라옵니다. 이 그리스에는 좀 완강한데. 인내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성질 급하게 확 당기지 말고 조금씩 돌려요. 그리고 이제 그 끝에 가면은 뭔가 느낌이 와요. 그때 손에 힘을 주고 살짝 때리면 된다. 이렇게 아무 소리도 없이. 응? 앞으로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 이걸로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따보세요. 자, 그러면 한 분이 잔들이 이게 일회용인가? 어차피 일회용이야. 갖고 가도 돼. 이 잔들을 이렇게 일일이 따르면요. 똑같이 못 따라요. 8잔을 딱 놓고, 딱 모아놓고 따라야 똑같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6명이네. 난 저기 가서 더 먹어야지. 자, 이렇게 딱 놓고 6개를 내 것까지. 참고로 잔을 따르실 때는요, 앉아서 따르시면 안 돼요.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서서 따라야 됩니다. 앉아서 따르면 잔을 무너뜨리거나 흘리거나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제나 서서 한 손으로. 어디가 작냐? 자, 일단 우리 시작의 첫 자리니까 건배는 합시다. 자, 다 따르셨어요? 꽤 많죠? 여러분, 잔을 따를 때도요, 룰 아닌 룰이 있어요. 한 손으로 따를 것. 그리고 만약에 자기 앞에 잔을 누가 따라준다고 할 때, 우리는 또 막 특히 윗사람이 따르면 우리는 또 막 이러잖아요. 그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잔을 받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괜히 뭐 폼 잡는다고 괜히 잔에 뭐 손 올리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다 따를 때까지. 그게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남자 여자가 섞여 있을 때 사실은 이제 호스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뭐 돈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왜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겠어요? 이 흘렸을 때 안 튀는 것을 옆에 사람이 최소화시키기 위해 그건 다 쓸데없고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한 가지. 스파클링을 따를 때는 맨 마지막 잔이 여성한테 가도 괜찮아요. 맨 밑에 남아있는 거. 왜냐하면 스파클링은 맨 밑에가 제일 맛있어. 그래서 맨 마지막 잔을 여성한테 주는 게 괜찮은데 레드와인을 따를 때 맨 마지막 잔을 여성한테 주면 안 됩니다. 레드와인은 맨 마지막에 앙금이 밑에 남아있기 때문에 넌 찌끄러기나 먹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레드와인은 마지막 잔은 꼭 남자가 먹어야 돼. 자, 우리 그런 거 좀 폼나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쑥스럽네. 뭘 검비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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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태평성대를 위하여.
한반도 역사에 처음으로 태평성대라는 걸 한번 경험해 보는 와중에서 자, 급비합시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레드 와인 색깔에 도는 빨간색 그걸 이제 장미, 로제에서 로제 스파클링이라고 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는요,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보다 동일한 회사의 로제 스파클링이 좀 더 비싸요. 일단 좀 이렇게 배고플 텐데 좀 드시면서 나도 좀 먹고 드시면서 들으세요. 보통 이제 이 와인을 그 공급받는데 도매상에서 6병 단위로 공급을 해요. 근데 우리가 5조야 딱. 그래서 한 병이 남겠죠. 그래서 그 한 병은 우리가 도배성에서 받아온 가격에 여기에 세금인 약 10%를 붙여서 그날 원하는 사람한테 그날 팔 거예요. 뭐 경매도 아니고 먼저 원하는 사람한테 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마셔봤는데 너무 좋다. 집에 가서 남편이랑 마셔야 되겠다. 그런 게 있으면 바로 돈 내고 사가시면 돼요. 근데 한 명씩밖에 없어. 그리고 만약에 먹었는데 이 와인 나 사고 싶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그럼 6병 단위로는 사서 6명만 되면 얼마든지 다음 시간에 공급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저 앞에 보면 요 위에 올려놓은 와인이 있는데 우리 수업과 상관없이 제가 또 와인을 따로 6병을 준비해 놨어요. 뭐냐면 이건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와인 꼭 이걸 하게 되면 이걸로 모질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래서 실컷 와인 먹고 나가서 소주 마셔. 여러분 이 자리뿐만 아니라 어딜 가시든지 와인으로 시작을 했으면 와인으로 끝내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분들 있어요. 와인 마시고 뭐 다음 아침에 머리 너무 아프다. 이런 사람들은 두 종류야. 거의 99%는 꼭 와인 먹고 뒤에 소주, 위스키 2차로 처먹은 놈들이에요. 그럼 머리 깨집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과실 발효주예요. 이거랑 정유주랑 섞어 먹으면 머리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1차를 와인으로 시작했으면 와인으로 끝내시고 1차를 소주로 시작했으면 같은 스피릿 계열로 끝내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인 마시면 돈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싼 소주로 마시다가 취하면 갑자기 카드가 있었지. 그러고 와인 먹으란다 이거. 그러면 와인 맛도 하나도 모르고 알 수도 없고 돈만 날리고 다음 날 머리 졸라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주를 시작했으면 소주나 이렇게 위스키 있는 걸로 끝내고 맥주를 시작했으면 맥주로 끝내고 와인으로 시작했으면 와인으로 끝내세요. 근데 와인을 먹었는데 머리가 아픈 사람이 여기도 한 명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이 와인에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물과 포도만으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화학약품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거 썩지 않기 위해서 이산화황이 아주 극소량이 들어가요. 근데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는 그 이산화황
부적응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시면 막 이렇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이런 분들이 한 160명에 한 명쯤 있대요. 그런 분들은 그냥 와인 안 마시면 돼. 완전 이번 강의 헛장사 한 거지. 그래서 제가 매번마다 그 주제에 맞는 와인 중에서 좀 저렴한, 굉장히 저렴한 와인들, 그렇지만 굉장히 마셔볼 만한 와인들을 제가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딴 데 가지 말고 이거 끝나면 디프리 그래도 날 뭐가 아쉽다 한 잔 좀 더 확 먹고 그냥 가서 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대로 디프리를 할 거예요. 실비만 받고 그 와인값만 받고. 근데 오늘은 몇 분이 참여하실지 몰라서 그냥 6병만 준비했는데 저 와인 가격은 부가세 포함하고 10% 포함해도 11,000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한 10명까지는 12명까지는 가능하니까 한 회비 한 7,000원이나 10,000원쯤 내면 돼. 여기 그래도 안주도 팔아줘야 되니까 한 10,000원쯤 내면 되겠네요. 그리고 뭐 아니다. 뭐 나 태평성대를 맞이해서 내가 두 번째 와인 시간 디프리는 내가 골든벨을 울리겠다. 샤또 라뚜르로 2박스 준비해 주라. 그럼 저한테 시간만 주시면 한 2천만 원 받고 준비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이 마시는 첫 번째 와인, 보통 이제 스파클링은 첫 번째 이제 와인을 시리즈로 마실 때 언제나 보통 첫 번째로 스파클링 아니면 화이트로 시작합니다. 화이트도 좀 드라이한 화이트가 스윗한 화이트가 있는데 시작은 드라이한 것으로 시작해서 스윗한 것으로 끝납니다. 언제나 스윗한 거는 맨 마지막이야. 남녀의 사랑과 똑같아요. 시작부터 스윗하게 가지고 끝으로 드라이하게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드라이하게 시작해서 스윗하게 끝나야 돼요. 그리고 왜 스윗한 걸 맨 마지막에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해하시는 분? 왜 드라이한 걸 먼저 먹고 스윗한 걸 마지막 뒤에 먹어야 되나? 스윗한 맛, 단맛은요 인간의 뇌내로 하여금 포만감을 느끼게 합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나 이상 행복해, 배부르다, 안 먹어도 되겠다. 그래서 디저트들이 다 단 겁니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거든. 이거 먹고 포만감을 느껴라. 더 이상 안 논다 새끼들아. 이게 이제 그 디저트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맨 마지막을 스윗한 걸 먹으면요. 저는 뭐 그런 얘기를 옛날 방송에서도 많이 했지만 인간에게 단맛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허영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맛이 넘쳐나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지금부터 90년 전만 해도 세계 인류는요. 단맛을 구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몸부림쳐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가진 자들, 귀족이 아니면은 단맛을 평생 맛을 못 보고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00년 전만 해도 평민들이 단맛을 보려면요. 뭘 해야 됩니까? 그 아까운 식량인 쌀을 가지고 식혜를 만들거나 엿을 고아야 했어요. 우리 주식을 포기해야만이 단맛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맛은 뭡니까? 과일에서밖에 없겠죠. 뭐 감이라든지 뭐 포도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단맛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냥 단순히
아까 말한 그 우리의 두뇌의 신경증적인 반응, 그러니까 포만감 말고도 일종의 문화적 허영, 내가 지금 오늘 너무너무 행복하다, 라고 하는 정말 우리 인류의 유전자 속에 새겨진 그런 그 상징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시작할 때 왜 드라이한 와인을 마셔야 될까요? 드라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맛이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각적으로 신맛은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 식욕을 일깨워주는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먹을 것에 대한 감각을 확 살려주는, 확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뭐 3일 굶어봤다 이런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사람이 한 3일쯤 굶으면요 음식 맛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살기 위해서는 먹는데 맛도 잘 느낄 수가 없고 많이 먹지도 못해요. 왜냐면 그 맛을 느끼는 감각이 퇴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맛을 딱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다시 리셋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이. 그래서 막 너무 심한 노동을 하고 이제 식사 자리에 앉았다든가, 아니면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식사에 앉았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참 맛있는 게 이제 우리가 입에 막 끄끌끄끌하다 모래를 씹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드라이한 식전주를 한 잔을 마시면 이제 그러한 어떤 이 방해하는 감각들을 싹 제거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드라이한 와인을 마신다. 오케이? 이 와인은 여러분들 아마 처음 마셔보는 와인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생애 처음으로. 이 와인은요, 유럽 와인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의 와인입니다. 그리스의 아카키스라는 와인인데요. 아카키스는 우리말로 하면 아카시아예요, 아카시아. 근데 그리스의 아카시아는 열매가 빨갛대요. 그래서 이 색깔도 이제 일부러 로제 색깔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와인 하면 아주 오랫동안,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막 홍어 더불어서 칠레 와인 뭐 이렇게 다 특이하지만 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와인은 그냥 프랑스나 뭐 이런 와인이라고 문화라고 생각을 했지만요. 사실은 프랑스는 와인의 발상지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와인의 발상지는 그리스로 알고 있었어요. 20세기 중반이 될 때까지 와인의 발상지는 그리스라고 많은 사람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수많은 유적들이 발굴되면서 그리스보다 보통 이제 그리스 로마 문명하잖아요. 모든 이제 서구 문명의 발상지가 그리스라고 생각했는데요. 놀랍게도 와인의 발상지가 아시아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서양의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볼 때 앞으로 20년 안에 중국이 세계 와인 시장의 지배자가 될 겁니다. 중국은 지금 이미 막대한 돈을 퍼부어 가지고 와인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요, BC 3000년 전부터 와인을 만들었어요. 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중국은 지금 짝퉁 패트리스, 짝퉁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저도 한번 짝퉁 명품 그 중국 와인 먹어본 적 있어요. 야, 이것들 진짜 정말 뭐 계란을 만드는 놈들이니 뭐 와인을 짝퉁을 못 만들겠냐마는 어떤 뭐 신문사 회장님이 이렇게 미스 코리아들 한 20명 불러다가 와인 파티를 딱 하는데, 제가 이제 그날 이거 진행자로 갔어요.
그래서 막 부르고니에 비싼 와인들 쫙 깔아놓고 한 병에 막 최소 한 7, 80만 원에서 2, 300만 원 와인을 쫙 깔아놓는데 와인을 딱 따는데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부쇼네 이렇게 상한 게 아니고 그냥 쓰레기야. 라벨은 막 200만 원짜리 라벨인데 그래서 내가 살짝 따라서 몰래 뒤에 가서 살짝 따라서 마셔보니까 이거는 중국 짝퉁 와인인 거예요. 그래서 몰래 이제 그 회장님한테 가가지고 저 중에 짝퉁 와인인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을 갖다 줬더니 그걸 기억하시는 거야. 아니 그 새끼가 나한테 이런 걸 선물했단 말이야. 뭐 어쩌고. 근데 아마 그분은 모르셨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고기 재는데도 쓸 수 없는 수준이어가지고 하수구로 다 버렸어요. 하지만 지금 중국은요 지금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의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미 전 세계 와인 생산량 5위 국가입니다. 중국이요. 놀랍죠? 아직 우리나라는 수입이 안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중국, 일본 와인도 맛보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는 중국 가서는 많이 마셔봤습니다. 근데 수입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 그걸 누가 사 먹겠어 짱깨 와인을. 근데 중국도 굉장히 고가 와인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그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서 전통의 프랑스의 이른바 그랑크리 와이너리들을 마구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기술들을 전부 양조 기술들을 전부 지금 중국에다 이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2030년 안에 세계 와인의 종주국은 중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전 전망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인구가 몇 명이에요. 걔들은 1년에 인구당 한 병씩만 마셔도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와인 소비량을 넘어서요. 14억 병이면. 보통 이탈리아의 평균 세계 생산량 2위인 이탈리아의 평균 생산량이 8억 병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한 병씩만 마셔도 14억 병이에요. 도대체 시장에서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제목을 동서양이 만나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동서양이 만난 게 아니고 동양에서 시작해서 서양으로 가서 서양에서 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와인의 첫 출발지는 어디냐면요. 놀랍게도 이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바로 터키와 이란 사이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카스피아 이쪽은 이란이죠. 이쪽은 카스피아 이쪽은 이란입니다. 여기 있는 그루지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 아래 터키 위에. 면적은 한 6만 7천 평방킬로미터. 우리나라의 남한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여기가 이제 코카서스 산맥이 지나고 아라라트 산이 있습니다. 코카서스 산맥. 아라라트 산 하면 혹시 기독교 환자분들 안 계신가요? 아라라트 산에서 구약에 어디서 나옵니까? 예, 노아의 방주. 바로 그 산이 여기 이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구약에 의하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춤을 추었다. 이 장면이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추정하느냐 하면 BC 7000년 기원전 7000년으로 추정합니다. 무시무시한 역사인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리스 탄생설이 깨지고 그루지아,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해당하는 그루지아가 바로 이제 와인의 발상지로 지금 현재까지의 이제 그 학자들은 의견을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와인을 여러분들께 그루지아 와인을 수사하려고 했어요.
5년 전에 수입이 됐습니다. 아무도 안 사 먹어가지고 그 수입처가 파산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한 3일 동안을 찾았는데 한 병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루지아 와인 맛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동네 와인 가게에 돌다가 미처 반품이 안 되고 남아있는 그루지아 와인이 있으신데요. 그 보면 딱 표시랍니다. 도자기로 병이 돼 있어요. 도자기로. 우리 그냥 이렇게 뭐 된장 뚝배기 같은 그런 질감에 도자기로 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표시가 나요. 그 그루지아 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루지아 와인은 맛은 제가 못 보게 해드린 것은 이제 뭐 저희 잘못은 아니다라는 거. 저는 최선을 다했으나 대한민국 땅에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BC 7000년 경에 이미 이 흑해변을 중심으로 이제 와인의 역사, 인류의 이제 정말 가장 그 궁극적인 식음료 문화 중에 하나인 와인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 아시아에서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이 포도라는 게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이제 성경에서 또 나오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날 때 이제 나무 세 그루를 가지고 나옵니다. 아담이 그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예요. 나머지 두 개 맞춰볼 사람. 두 번째 나무, 예, 올리브 나무. 세 번째 백양목입니다. 백양나무. 그러니까 첫 번째가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신구약이 쓰여질 때 포도가 이 지중해와 흑해변에 지중해 동쪽 지역, 흑해 지역에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나. 그 수많은 과일 나무 중에서 그것을 가장 상징하는 게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이 쫓겨날 때 갖고 나온 세 개의 나무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수많은 이제 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그 인류학적인 탐문 결과요. 이란에서 더 이제 서쪽인 더 동쪽인 이란에서 이미 기원전 3,500년 전 유적에 아예 포도가 담겨져 있는 유적이 발견됐어요. 포도주가 담겨져 있는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직까지 이슬람교의 시대가 아닐 때의 그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제 와인을 이제 계속 먹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이집트에서도 역시 이제 BC 3,500년경의 유적이나 이 그 피라미드 안의 그림에서 이미 와인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보존했으며 어떻게 먹고 마시는지가 벽화로 그려져 있어요. 아예 아주 영상은 아니고 비주얼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3,500년 경이 되면 여기에서 시작했던 와인이 아까 그 그루지아는 영어로는 조지아예요. Georgia. 그걸 조지아를 읽으면 촌놈이고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나 조지아를 읽는 거고, 우리는 그루지아라고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 조지아주 할 때 조지아하고 영어는 스펠링이 같아요. 그래서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 흑해변의 그루지아에서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로, 동쪽으로는 이제 이라크 이란으로, 그래서 중국으로. 그래서 이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까지 갑니다. 이 중국이 500년 뒤인 BC 3000년경에 중국에 도착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요까지 도는 동안에 지금 우리가 유럽 대륙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는
와인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야. 아직 그리스는 와인이 맛이 뭔지도 몰랐지. 바로 코앞인데도. 그러니까 와인이 발생하고 난 뒤에 거의 한 5,000년간은 유럽 대륙은 와인이 뭔 이영자도 모르고 살았던 꼴이 됩니다. 오히려 중국보다도 늦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국에도 BC 3000년경에 이미 실크로드를 통해서 와인의 문화가 전파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주로 이제 어디서 지금 와인을 재배하느냐면, 이 와인은 알다시피 기후대가 중요하죠. 너무 더운 곳에서는 와인을 재배할 수가 없고, 너무 추운 곳에서는 와인을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니, 더운 곳에도 포도가 있고 추운 곳에도 포도가 있어요. 근데 와인을 만들기 위한 포도는 뭐가 필수적입니까? 예? 당도가 필수. 여러분들 당도를 브릭스라고 표현하는데, 브릭스가 20이 이상 돼야만이 와인을 그것만으로 설탕을 섞지 않고 와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먹는 캠벨종 포도 있잖아요. 우리 보통 많이 여름에 먹는 포도. 이 캠벨종 포도는 아무리 몸부림쳐서 계량을 해도 당도가 16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자연 발효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집에서 엄마들, 할머니들이 집에서 포도주 담글 때 어떻게 발효시킵니까? 소주를 붓잖아요. 소주를 붓고 알코올을 그냥 타는 거지. 다음에 설탕 넣고 그 당도를 높여가지고 이제 발효를 시켰다 이거. 그러니까 이 포도만으로 자연 발효되려면 브릭스가 22 이상이 돼야 되는데 22 정도 되면요. 그걸 실제로 포를 따서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설탕 덩어리를 먹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달까 싶어요. 제가 이탈리아에 와인을 갔을 때 한번 몰래 딱 따서 먹어봤거든요. 뼈들어져요. 완전히 그냥 막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좀 느끼한 정말 맛없는 센 단맛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과일로 먹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정도 돼야만이 와인을 담글 수 있기 때문에 추운 지방, 더운 지방의 와인은 당도 때문에 와인이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어디가 이제 지금 와인을 재배하느냐면 왜 우리가 중국에서 와인의 존재를 잘 모르냐면요. 중국의 베이징 근처, 상하이 근처에는 와인밭이 없어요. 어디 있냐면 신장 위구르 지역에 저쪽 끝에 신장 위구르 지역에 와인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루지아 와인은 뭐 먹지도 못하면서 설명하기 좀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와인을 영어로는 와인이고요. 프랑스어로는 뭐예요? 웃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 말로는 뱅, V-I-N이에요. 뱅. 이탈리아 말로는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어는 비노. 와인, 뱅, 비노. 이게 다 이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비노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했냐면요. 그루지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루지아에서는 그 와인의 이름이 뭐냐면 그비노였습니다. 그 앞에 지가 붙여가지고 그비노. 그비노의 지가 떨어지고 비노가 됐어요. 이제 서진하면서. 그러니까 이 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루지아에서 나온 거다. 언어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름도 서양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 그루지아 와인의 특징은요.
우리 보통 오크통 숙성 뭐 이렇게 우리 이제 뭐 TV에 보면 이제 와인을 가면 이제 나무통에다 이렇게 숙성하지만 여기는 황토로 된 항아리, 우리 장독대 같은 거예요. 그걸로 숙성을 합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나는 왜 그루지아 와인이 우리나라 수입에 실패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와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맛에 굉장히 잘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하여튼 재밌게 마신 기억이 있고 가격도 싸고 훌륭해요. 그래서 난 좀 그루지아 와인이 좀 다시 수입됐으면, 그리고 망한 IGNA 파트너스가 그루지아 와인 수입해서 망했는데 근데요, 이 그루지아 와인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이, 그루지아가 소비에트가 해체되기 전까지는 소련 연방 안에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러시아는요, 이 그루지아 때문에 세계 와인 생산 3위였어요. 스페인보다 더 강력한 와인 생산 지역이었습니다. 왜냐면 러시아가 인구가 2억 4천만 명인데 그 인구를 다 먹여 살리려면 그거하고 동부 사회주의 국가들을 다 먹여 살린 게 그루지아 와인이에요. 그런 정도 우리가만 모른다는 거지. 이 그루지아는 이미 가장 최근 20년까지 유럽의 반을 먹여 살리는 와인입니다. 근데 이 그루지아 와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폭락하느냐면요, 몰락하느냐면 고르바초프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고르바초프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19세기에 그 소비에트 러시아의 대문에는 푸시킨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겨요. 그루지아 와인은 세계 최고다. 프랑스의 보르도보다 훨씬 뛰어나다. 물론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렇고 이렇게 뭐 아무리 천하의 푸시킨이라 한들 뭐 프랑스 19세기 보르도 와인을 얼마나 많이 마셔봤는지 모르겠지만 보르도 와인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스탈린은 아주 그냥 스탈린이 그루지아 출신이잖아. 그래서 자기 고향 와인을 뭐 너무 애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름 정도는 외워두세요. 사페라비라는 품종이 이제 이 그루지아 레드 와인의 가장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근데 왜 이 그 고르바초프 때와 저 그루지아가 쫄딱 망하냐면요. 이제 고르바초프가 개혁 해방 정책을 쓰면서 이렇게 너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우리의 소비에트 인민들이 너무 개혁 해방과 자본주의에 물드는 나머지 새끼들이 술을 매일 술이나 처마시고 말이야. 사회주의 기강이 해이하게 됐다 그래서 야 저 수입 금지시켜. 그래가지고 포도원들을 강제적으로 폐쇄시킵니다. 한편으로는 개혁 개방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기강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일종의 소련판 금주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완전히 그냥 그루지아가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초죽음이 됩니다. 근데 그 와인 평생 와인만 만들어 왔는데 그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쫄딱 망해요. 그리고 이제 결국 고르바초프가 실각하고 결국 이제 러시아가 쪼개지고 독립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루지아도 이제 독립해서 다시 와인의 생산을 재개했지만 굉장히 그 금지당한 시간에 타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루지아 와인이 그 회복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드셨던 와인은 이제 아카키스의 로제 스파클링이고요. 맛 어떻습니까? 괜찮죠? 굉장히 산도도 있고 약간의 단맛도 있고요. 하고 무엇보다 가격이 착합니다. 이 와인은 도매상 공급가가 약
한 35,000원 정도 되는 와인입니다. 싼 와인은 아니죠. 이 와인은 이제 그리스 그 조금 위쪽에 마케도니아 쪽에 이제 있는 끼레얀이라는 그리스를 대표하는 그 와이너리의 그 스파클링 와인이었고요. 이 품종은 이제 그리스 토착 품종인 그 시노마브로라는 그리스 토착 품종 100%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품종하고 전혀 그리스는 토착 품종만 300종이 넘어요. 그러니까 뭐 희한한 막 그냥 그 다양한 종류의 품종으로 만드는 아주 만만치 않은 국가가 이제 그리스입니다. 자, 그리스가 어떻게 이제 유럽 와인의 발상지이자 중심지가 되는지를 이제 한 잔 마셨으니 본격적으로 보는데요. 이제 좀 여러분들은 이제 와인을 지금 남은 와인들이 전부 다 풀바디에 가까운 와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인을 나머지 이 세 병의 와인을 지금 다 개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잠시 쉬는 와중에 여러분들은 개봉을 하시는데, 이 레드 와인은 따기가 코르크 있는 레드 와인은 따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아까는 그냥 살살 돌려서 이렇게 눈알만 안 빠지면 되는데, 그리고 와인을 칠 때 이거 모든 와인은 앉아서 따면 안 돼요. 이 왜 스크류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호주 와인은 거의 99%가 스크류로 돼 있어요. 이 스크류로 되는 건 앉아서 따도 되는데 코르크 와인은 앉아서 따면요 아무리 힘센 남자들도 쉽게 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딸 때는 언제나 서서 따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와인 오픈인데요. 물론 막 이런 것도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가오 떨어져. 차라리 그런 거 하는 거 말고 그냥 T자로 이렇게 되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거는 굉장히 섹시합니다. 다른 게. 그 프랑스 레스토랑 가면 일부러 이런 거 말고 T자로 스크류도 있고 T자로 된 거 있잖아요. 무식한 거. 그걸로 따주는 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서빙하는 잘생긴 남자애가 그걸 딱 돌려가지고 허벅지 사이에 끼우고 딱 힘으로 딱 그게 굉장히 섹시한 최애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런 거 하면 욕 먹으니까 보통 이제 이 오픈으로 사용합니다. 소믈리에들 이게 이제 소믈리에 라이프라고 합니다. 소믈리에 라이프는 뭐 디자인이 달라도 원리는 똑같아요. 이제 스크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요거는 2단으로 쉬운 것은 2단으로 되어 있고 프로들은 1단으로 된 걸 씁니다. 1단으로 된 거는 좀 따기 좀 약간의 기술을 요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걸리는 것이 하나, 둘, 두 개 걸린 이제 걸쇠가 있습니다. 이건데요. 문제는 이 표를 따려면 코르크를 만나기 전에 먼저 이 밀봉이 돼 있단 말이야. 이걸 벗겨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벗겨져요. 특히 싸구려 와인들은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달 동안 배에서 배송하다 보면은 여러분 적도를 2번 건너게 되거든요. 배가. 그러면 정말 좀 100도씨로 끓어요. 와인이. 부글부글 끓는다고. 병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코르크 사이로 빠져나와가지고 이 안에서 그냥 붙어버려. 마치 접착제처럼. 그러면요. 여러분 와인을 딱 사서 이게 끓은 와인이냐 안 끓은 와인이냐 특히 비싼 와인은 비행기로 오거나 배로 와도 냉동실로 오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는데 주로 여러분이 마트에서 3만 원 이하로 사는 와인은 주로 배 갑판에 실려오는 와인들입니다. 이 와인은요 진짜 재수 없는 게 계급에 따라서 너무 운송까지 계급이 정해져.
그러면 배 가판에 실으면 유럽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요 적도 2번 건너야 돼요. 칠레에서 올라오면 적도 1번 건너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1번 내지 2번을 벽도에서 끓어요. 그러면 와인 살 때 이게 끓은 와인이냐 안 끓은 와인이 가장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와인을 딱 이거는 절대로 결례가 아닙니다. 파는 사람한테 이걸 자꾸 돌려보는 거예요. 돌아가죠. 이건 안 끓은 거야. 근데 이 껍데기 알루미늄 호일을 돌렸는데 안 돌아가는 와인이 있어요. 그거는 끓어가지고 이미 한번 흘러 넘쳐서 접착제처럼 붙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와인 살 때 슬그머니 짚고 한번 돌려보고 에이씨 막 하고 아마 이 와인에는 뭐 이렇게 붙은 와인이 없을 거예요. 이건 붙었다. 제일 비싼 게 붙었다. 이건 테이프가 붙었구나. 그렇지. 제일 비싼 건데. 요것들은 이거 머리 쓰기 시작하네. 요거 못하게 하려고 테이프를 붙여놨네, 그냥. 자, 요 와인처럼, 이거는 테이블이 없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뭐, 디프리 때 먹는데. 이거는 그냥 코르크가 없이 그냥 스크류니까 그냥 돌려서 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와인을 딸 때 이제 이게 여자분들은 웬만하면 나이프는 따지 마세요. 뭔가 여자들밖에 없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이걸 딱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알았었는데 다음에 이게 뒤에 이제 뭐냐 이제 칼이 있단 말이에요. 칼이 이걸로 손 많이 베어요. 근데 이거는 와인 사면 공짜로 주는 나이프라 싸구려서 칼이 무딘데 이제 소믈리에 나이프들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한번 살짝만 돼도 이렇게 떨어지게. 그거 완전 나가면 죽 나가요. 그래서 여자들은 웬만하면 나이프를 안 쓰시는 게 그 귀족적 품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남자 시켜야 돼. 근데 여자가 이래서 가지고 와인 따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들밖에 없으면 어떡해? 여기 따야지. 자, 그럼 먼저요. 나이프를 열어. 이 나이프 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싸구려만 쓰는 사람이 어쩌다 좋은 나이프 있어서 확 열다가 여기서 소리 쭉 나갑니다. 나이프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열고요. 이제 이걸 따야 되는데 어디를 따야 될 것인가? 이거 잘못 따면요. 먹기도 전에 여기가 막 누더기가 돼. 그러면 일단 마시기 전부터 일단 완전히 이게 기분이 맛이 확 갑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예쁘고 깔끔하게 따야 이제 되는데 뭐 굳이 우리가 뭐 저기 업소에서 서빙할 거 아니니 대충 따도 되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누가 내 생일이나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집에서 초청해서 이제 뭐 같이 밥을 먹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 좋은 와인을 축하하기 위해서 갖고 왔단 말이에요. 같이 먹자고.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그 정성을 생각해서 정성스럽게 서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막 걸레 만들고 막 그러면 그 선물한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씨 완전 말갈기에 포마드지 내가 저런 새끼한테 내가 이런 와인을 갖다가 이렇게 그 선물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것은 꼭 그 메뉴를 지켜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지켜야 될 메뉴는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앉았잖아요. 앉아 있으면 언제나 메인 라벨이 사람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따는 와인이 지금 먹을 와인이 어떤 와인인지를 적어도 라벨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지만 보고 뒤통수를 따면 이거는 굉장한 결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와인을 일단 놓고요. 와인을 가급적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왜냐면요, 여러분 와인을 아시겠죠? 특히 여자분들 하얀색 드레스 옷 입었는데 와인 튀면
이거 지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인이 튀는 것이 굉장히 큰 결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와인을 따를 때나 잔이나 병은 언제나 그 자리에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그런데 이 나이프로 이걸 벗겨내야 되잖아요, 캡슐을. 그럼 캡슐을 어디를 따야 되냐? 이게 사람마다 또 다 달라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요 병목 있죠, 병목. 요 병목이요, 병목. 병목을 돌려서 요것만 딱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밑에는 그대로 있고, 응? 위에만 딱.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색하게 위에를 따는 사람이 있어. 요 위를. 어떤 집에 가면. 근데 이것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 윗부분만 따게 되면 요게 남아가지고 와인을 따를 때 와인이 여기에 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하나 아래 병목을 따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근데 이제 이걸 따는데 이것만 딸 줄 알면 반이 끝난 건데 이게 잘 안 따져요. 안 따지고 막 씨발 막 나중에 입으로 물어뜯고 막 와인 한 병 마시려다가 인간의 모든 추함이 다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근데 칼질은 2번에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그러면 이러면 프로예요. 깔끔하게. 그래서 이 라벨을 사람들을 향해서 놓고 먼저 이 바깥쪽으로 한번 긁는데 최대한 팔을 꺾어서 제일 안쪽에서부터 긁어놔야 나중에 2번째 딸 때가 편해요. 여기서 이 앞에서 깔짝거려 놓으면 나중에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최대한 들어가서 딱 힘을 좀 줘서 한 방에 그어질 수 있도록 쫙 긋고 다시 반대로 뒤집어서 나머지 부분을 긋는 거예요. 그럼 따지는 거야. 난 이건 내가 딸 수가 없네. 이거는 팔아야 되는 거라서. 이건 또 디프리용 와인은 또 이게 스크류라서 딸 수가 없고. 자, 한번 따보세요. 일단 그렇게. 쉽지 않죠? 어우, 잘 따시네. 야, 그렇게 밑을 땄으면 세로로 이걸 긁어서 가운데까지 딱 위에 딱 가운데까지 따고 하면은 이제 다 싹 들으려면 요 껍데기만 톨랑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 정도면 잘하신 거예요. 아니, 잘한 게 아니구나. 오케이. 거기에 이제 깔끔하게 딱 떨어져야 되는 거지. 예. 다 여자분이라서, 예. 한번 따보세요. 이거 다 따봐야 돼. 자, 그 다음 땄어. 자, 땄어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 진짜 잘 조심하셔야 되게 이제 코르크를 이제 박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박아가지고 가운데 부서지고 막 안 나오고 이러다 대형 참사입니다. 코르크가 부러지면. 그리고 뭐 우리가 평생 그런 와인을 얼마나 먹겠냐면은 올드 빈티지 3, 40년 된 진짜 좋은 와인들은요. 코르크가 사가요. 그거 막 하다가는 안에서 바스러져 버려. 그러니까 굉장히 코르크는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코르크는 딱 이 정중앙에서 90도로 딱 들어가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정중한데 이렇게 넣으면요 절대 안 돼. 땄죠? 약간 요때 이 완자를 잡고 살짝 자기 쪽으로 기울여요. 각도를 자기 쪽으로 기울여 놓고 이 스크류 끝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잡아가지고 위에서 90도로 들어가지 말고 옆으로 들어갔어요. 앞으로. 그래서 딱 중앙을 찍은 뒤에 세우면 돼. 중앙을 찍은 뒤에 세우고 돌리면 거의 90도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래 놓고 그냥 위에서 바로 하려고 그러면 꼭 옆으로 자꾸 들어가게 돼.
그러면 이제 막 가운데서 중간에 부러지고 이러다면 이제 서로 참 또 추해집니다. 막 안에 와인 안에 막 코르크 가루들 막 떨어져 있고 씨발 이거 어떻게 마시라는 거야? 뭐 네가 마실 새끼야 막 새로 사와 막 그러고 이제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따보시기 바래요. 그 돌릴 때는 끝까지 돌려서 넣어야 돼요.